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간만에 저기 기아공차하고 있었죠. 저희 제도 이론 쪽에 기아공차. 저번에 이제 진직도 그다음에 평면도 두 가지 하고 이제 한동안 못 찍었을 거예요.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오늘은 진원도 그리고 원통도 이 두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영상이 좀 몇 개 쪼개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진원도의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공차 표시하는 방법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설명드릴 거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측정 방법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치수값, 공차값, 기아공차 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거까지 다룰 건데, 이게 영상이 몇 편으로 끊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찍어봐야지 나오는 시간 보고 이제 적절히 매칭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공차 값은 그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그게 좀 짧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요거 어떻게 배분할지는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진원도하고 원통도 같이 들어갈 건데, 일단 우선 진원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KS 규격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진원도의 명세라고 나와 있어요. 명세라는데 이건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진원도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제 이론적인 설명 자체는 좀 빠져 있어요. KS 규격 자체에서는 뭐 이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한다라는 게 주로 나와 있고, 기본적인 정의는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오기는 합니다. 공차 형체는 외곽 형체이다. 이게 당연히 이제 외곽 형체겠죠. 외곽 형체고, 그다음에 공칭 형차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제 공칭 형체의 성질과 모양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형차가 들어갔네요. 이건 좀 수정을 할게요. 공칭 형체의 성질과 모양은 명시적으로 원형의 선, 그러니까 원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형의 선이라는 건 원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형의 선의 집합으로 주어지고 이건 선치수 형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이제 표현 방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 볼게요. 어쨌든 이제 이 진원도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 이제 뭐 진원도가 이제 왜 발생을 하는가, 진원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는 이제 케이스 규격 자체에는 빠져 있다라는 것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케이스 규격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개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진원이 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다 뭐가 진원이다, 뭐가 진원이 아니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론 강의를 보시면 이제 요 상태에서 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룹니다. 원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라고 다루는데, 뭐 저는 다룰 필요 없겠죠. 왜냐면 저는 그거 오토캐드 명령어에 서클이라는 명령을 설명할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원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학원에서 꼭 그 서클 명령 나올 때마다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원이 뭐예요? 딱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나오는 답이, 거의 대부분 답을 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답이,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동그라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원의 정의가 아니죠. 원이라는 거에 또 다른 명칭이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또 다른 명칭이지, 동그랗다라는 게 원의 정의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의 정의다라 그러면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의 정의하면 한 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중심이죠. 중심을 기준으로 이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거리를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반지름이라고 부르게 되죠. 반지름. 그리고 이제 그 같은 거리의 2배가 이제 지름이 되는 거고, 뭐 그렇다. 이거 원의 정의를 짚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원을 확인한다는 거는 이 정확한 중심으로부터 그 우리가 만든 원형 형체의 표면이 전부 다 같은 거리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 다 같은 거리에 있지 못하다면 이제 진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원처럼 보이죠. 우리 눈에는 원처럼 보이지만 미세하게라도 같은 거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확실하게 걔는 진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차라는 걸 주는 거는 우리가 완벽한 형태의 물체를 못 만들어요. 그 누구도 못 만든다. 아무리 비싼 가공장비, 정밀도가 높은 가공장비를 갖고 와도 우리는 항상 그 완벽한 형태를 못 만들기 때문에 공차라는 걸 인정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차 값을 주고 그 값 안에서 반지름이 차이가 나면 얘는
실제는 진원이 아니지만 진원인 걸로 인정을 해줄게라고 해주는 게 결국은 진원도 명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진원도를 필요로 하는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 설명할 때 나와요. 지금 여기 정리된 거는 이게 제 생각대로 정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져보면 나오는 진원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체들이 진원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체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형체에서 진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에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끼워 맞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끼워 맞춤. 그래서 이제 그 부품의 예시로 압입 부품. 그러니까 어딘가 껴지는 부품이죠. 껴지는 부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슬라이더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슬라이더는 진원도가 아니에요. 슬라이더는 이제 원형 구멍이 있으면 이 원형 구멍에 껴지는 건 똑같은데 슬라이더는 뭐예요? 껴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방향으로 왔다 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스톤 같은 그런 이제 왕복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축방향의 움직임을 하는 걸 슬라이더라고 해요. 그냥 이 원에 껴져가지고 회전 운동하는 걸 우리가 슬라이더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회전 운동을 하는 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끼워 맞춤 중에서 진원도를 필요로 하는 거는 슬라이더가 아니라 회전체예요.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요 다음에 나오는 원통도를 요구합니다. 왜냐면 축방향에 진행 방향에 이제 요 표면에 꺼끌한 그거까지 따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식으로 도는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표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대로 갖고 왔어요. 슬라이더는 진원도가 아니라 원통도예요. 원통. 반드시 원통도로 가야 됩니다. 슬라이더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제 압입 부품이라는 게 이제 껴지는 부품, 껴지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는 부품이나 아니면 껴지고 나서 회전하는 부품이나 이제 두 가지를 모두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압입 부품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껴가지고 가만히 있는 부품은 이게 이제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건 실무적인 거예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진원도를 안 봅니다. 진원도 안 보여. 회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진원도 안 봐요. 왜 안 보느냐? 솔직히 말하면 껴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부품은 일단 위치만 맞게 껴지기만 하면 돼요. 물론 진원이 틀어져서 위치가 틀어진다. 그 진원이 틀어져서 위치가 틀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 정밀도까지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끼워 맞춤 일반적인 그냥 가만히 있는 부분도 끼워 맞춤해서 진원도를 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진원도가 틀어짐으로써 그 위치가 심각하게 틀어진다. 기구에 영향을 주게 틀어진다. 그런 부품은 어마무시하게 정밀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 취급을 잘 안 해요. 진짜 아주 정밀한 부품을 취급하는 뭐 측정 장비를 만든다든가 그런 데서나 취급할까? 일반적인 산업 장비, 일반적인 기구 장치 그런 쪽에서 그 정도까지 정밀도를 요구한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껴지고 나서 그 회전하면서 회전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부품인데 실무에서 그런 부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왜 없어요? 라고 하겠죠. 이제 회전 정밀도에 관련된 게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따로. 회전 정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없어요? 축하고 베어링 있잖아요. 베어링에 축이 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어링 조립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축의 이제 진원도를 보느냐? 여러분들 실무 가서 보시겠지만 거의 안 봅니다. 물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봐야 돼요. 진원을 보는 게 맞아요. 회전체는 진원을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무적으로는 빼버리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느냐?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가공에 이제 좀 도면 작업하는데 가공 쪽에 좀 치우쳐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늘상 하는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요새 가공기가 정밀도가 얼마나 좋은데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정밀도를 요새 안 보는 이유가 이 원형 가공을 하는 게 선반이잖아요. 선반의 이제 구조적인 특성을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진원이 안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로 진원이 안 나오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완벽한 진원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가공할 수 있는 형체 중에 가장 그 형체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원이에요. 오히려 사각형체는 완벽하게 못 만듭니다. 왜 사각형체를 완벽하게 못 만드냐면 사각형체는 가공을 하는데 이게 다
직각해서 이 각도가 다 맞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각도 틀어질 거고 이 각도 틀어질 거고 그렇게 돼요. 가공을 하면. 왜냐면 이면 따로 치고 이면 따로 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이 틀어지고 해서 저런 사각 형체, 어떤 각도를 가진 형체, 각 형태는 실제 그 형체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진원을 맞추기 좋은 게 뭐냐면 선반이라는 게 뭐죠? 소재를 물리죠. 그리고 주축이 어디에 물려요? 주축에 물리죠. 주축에 물리면은 주축은 하나의 회전축을 가져요. 그래서 소재가 돕니다. 이 상태에서 옆에서 뭐예요? 공구, 칼날을 대죠. 바이트라고 하죠. 바이트를 대요. 대가지고 얘가 회전하는 회전력으로 깎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중심에서부터 요 바이트 끝날까지 이 거리가 저게 진원이 안 나오려면 바뀌어야 돼요. 중간에.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진원이 안 나오려면. 그런데 이 선반이라는 기구 특성상 이 거리가 달라질 일이 있나? 기본적으로 이 선반이라는 기구가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아무리 해도 달라질 수 없어요. 즉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선반이란 그 기구 가공 장비의 특성상 진원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해. 그렇기 때문에 진원은 믿고 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실무에서는 회전적 밀도가 필요한 부분에 진원도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별하게 정밀한 케이스가 정밀하게 가공이 제작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특수한 업종에서는 볼 거예요. 거기선 봅니다. 분명히 보지만 일반적인 우리 산업용 뭐 이제 우리 공장에 있는 이제 장비에 무슨 뭐 롤러 회전 롤러의 축을 진원까지 봐가면서 가공을 한다? 아니요. 안 그래요. 그냥 대충 가공해요. 그냥 선반에서 그냥 가공해요. 선반이 진원이 나올 걸 믿으니까. 제가 이제 뭐 일부 가공 성향이 강한 분들을 막, 그래도 분량은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너무 가공 장비를 신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요건 저도 신뢰를 해요. 저도 신뢰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얘가 진짜 완벽하게 가공이 되느냐? 아니죠. 여기서 이제 얘가 진원이 안 되는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한 가지 요인. 진원이 될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동이에요. 진동. 가공 장비가 이제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동작을 하면은 어떤 힘이 가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앞에 모터도 돌고 그러면 진동이 발생 안 하는 장비는 없어요. 모든 가동 기구에서는 동작을 하는 순간 일정한 이제 주파수를 가진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진동 때문에 요 바이트가 살짝 떨림으로 인해서 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표면이 진원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이 억제가 됐느냐, 진동이 많이 억제가 되느냐, 진동에 의한 이제 바이트의 거리가 얼마나 잘 억제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공 장비의 정밀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정밀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요 진동에 의한 진원이 안 나오는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후화된 가공 장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선반, 근데 관리가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믿을 수 없겠죠. 그런 케이스에서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가공을 주로 업으로 삼는 업체들은 가공 장비를 꾸준히 관리를 할 것이며 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실무에서는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 한번 터지면 이제 난리 납니다. 네, 문제가 안 터진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진원도를 잘 기입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응용 지휘도 기능사 같은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강사님들이 아예 저걸 빼놓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뭐 요 진원도는 뭐 기입할 여러분들 뭐 기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회전 정밀도라는 게 진원도가 원래 필요하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축이 들어가고 베어링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리는 도면에 원래 진원도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100% 이론적으로 한다면. 근데 이제 실무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선반이라는 가공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가공이 선반이 아니다. 선반 가공이 아니다. 그렇다면 뭘 봐야 된다? 진원. 봐야 된다. 자, 모든 원형체가 선반에서 가공되진 않습니다. 선반에서 가공될 수 있는 원형체가 있고 선반에서 가공될 수 없는 원형체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 하고 있던 동력조절 장치. 자, 본체. 이 구멍. 이거 선반으로 가공 못하겠죠. 이 본체를 잡아서 돌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대칭 구조가 아니고 바닥에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덩어리가 달려있죠. 그런데 이 구멍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 원통을 잡고 돌릴 수 있느냐? 못 돌리죠. 돌리는 순간 이게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진동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거는 가공 장비가 완벽해도 진동 옥쇠를 가공 장비가 엄청나게 해줘도 얘는 무조건 진동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구멍은 선반의 개념으로 접근을 못합니다. 그럼 저 구멍을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멍 뚫을 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드릴링. 근데 드릴링으로 끝나는 구멍이면 진원 안 봐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드릴의 특성을 아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드릴이 회전을 하면서 구멍을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게 진원이 안 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드릴 그 날이 애당초 진원이 아니게 제작이 되면 진원 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만약에 이제 드릴 날이 아이고. 자, 이렇게 타원이에요. 드릴날이 타원으로 제작됐어. 그리고 이제 얘의 회전축은 당연히 이 중심이 되겠죠? 이 중심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로 구멍을 뚫으면, 이렇게 생긴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진원이 안 나오느냐? 아니죠. 얘가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장축인 쪽이 계속 벽을 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진원이 나와요. 드릴로 뚫는 구멍은, 그냥 단순히 드릴로 뚫고 끝나는 구멍은 우리가 진원을 일반적으로 안 봅니다. 왜? 드릴의 구조상, 아까 3번하고 똑같죠? 드릴이라는 이 공법의 구조상 진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고 갈 수밖에 없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드릴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여기도 드릴로 이렇게 이 직경을 가진 드릴로 뚫어주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치수기 예전에 했었지만, 뭐가 들어가요?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갑니다. 자,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 부분을 드릴로 작업을 할 거냐? 드릴로 작업하면은 단점이 뭐냐면, 공차 제어가 잘 안 돼요. 선생님 왜 공차 제어가 안 돼요? 드릴의 그 직경이 공차가 딱 맞게 돼 있으면 되잖아요. 요 말은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릴로 작업할 때 그 드릴로 작업한 구멍이 공차 제어가 되려면 결국은 뭐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 드릴의 직경이 가진 공차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자, 드릴은 툴이죠. 툴. 계속 깎아내는 공부잖아요. 얘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날이 마모가 돼요. 즉, 이 드릴을 사용하면 할수록 공차가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공차를 내려면 매번 그 공차에 맞춰져 있는 세나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드릴을 한 번 쓰고 버릴 거야? 마모됐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드릴의 그 직경만 가지고 공차를 따진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는 데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드릴로 구멍을 뚫는 건 작은 직경은 가능한데 이렇게 큰 직경, 32파 이렇게 큰 직경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거를 드릴로 뚫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무식한 거예요. 왜냐면 이 직경이 커질수록 가공해야 되는 그 표면의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드릴이 가지고 있는 회전력이라든가 그 힘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이렇게 큰 직경 가공할 때 중간에 이제 그 모터의 용량이 딸려가지고 낀 상태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 실무 현장에 가면은 무리하게 이게 32파이도 아니고 20파이만 넘어도 20파이 드릴 가지고 구멍 뚫다가 중간에 딱 해가지고 멈춰가지고 나중에 드릴이 거기서 날이 부러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힘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직경, 대개 일반적으로 이제 20파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드릴로 뚫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물론 20파이 넘어서도 드릴로 뚫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잘 뚫어주려면은 윤활유라든가 가공유라든가 이런 절삭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부어서 계속 식혀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주변에서 환경을 계속 조성을 해줘야 돼요. 큰 직경을 드릴로 뚫으려면. 그러기 어렵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차를 맞추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얘는 일정 직경까지는 드릴로 뚫고 그 직경을 넘어서면 보링이란 방식으로 구멍을 이제 원의 표면을 확장을 시켜요. 확장. 보링 같은 경우는 32파이면 저 안에 보링해주는 거는 32파이보다 작은 그 보링 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원형으로 회전을 하긴 하는데 얘가 직경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한다면 대충 뭐 보링 툴을 내가 직경 한 10파이? 10파이 툴로 가공을 한다라 그러면 얘가 이제 저걸 가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면에 대고 이제 얘는 자체적으로 회전을 해요. 회전하면서 이제 막 깎는데 깎으면서 요 원을 깎을 때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깎아요. 이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이러면서 가공을 해요. 이렇게 가공을 하면은 가공하는 면적이 요만큼만이잖아요. 딱 저 선만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압력이 이렇게 얘가 그렇게 많은 힘이 필요 없어. 작은 힘으로도 가공이 가능해. 근데 요 원 직경 표면 전체가 다 가지고 가공을 한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링을 할 때는 이렇게 작은 툴이 들어가서 계속 그 주변을 원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가공을 해요.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돌면서 가공을 하는데 얘가 돌아가는 회전 경로가 완전한 원형이 나오면은 잘 되겠죠. 근데 이게 실수로 한쪽이 찌그러진 타원이 나왔다. 아니면 얘가 가공을 하면서 들락날락했다. 라고 하면은 완벽한 원형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보링에 의한 구멍은 진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진원이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요새 자공 장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런 경우는 진원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아공차를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공적인 특성, 가공 방식에 따른 특성, 이게 드릴로 작업을 했느냐, 보링으로 작업을 했느냐, 선반으로 작업을 했느냐, 밀링으로 작업을 했느냐, 이런 특성에 따라서 이 기아공차를 이게 틀어질 확률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이해를 한다? 가공 방식의 특성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제 학원에서 기아공차를 알려줄 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느냐죠. 얘기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 쪽이 또 한 가지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얕으면 크게 상관없는데 구멍이 만약에 이렇게 깊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가공하려면 툴의 길이가 여기 가공은 아까 이제 했잖아. 여기 다 가공하려면 툴의 길이가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툴의 길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구의 길이가. 근데 공구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구가 휩니다. 그리고 공구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진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봉 짧은 거 들어가지고 봉을 돌리면은 끝이 별로 안 휠 거예요. 근데 봉 길이 한 1m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봉의 끝을 잡고 막 돌려보시면 저 끝이 막 휘어가지고 뱅글뱅글 하면서 덜덜덜 떨 거예요. 진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구멍은 또 구멍의 깊이가 깊으면 더 진원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구멍 쪽은 어떻게 가공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이제 선반으로 가공을 할 때 선반으로 가공할 때는 구멍도 저런 이제 밀링 툴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이스를 가지고 넣어서 소재가 회전을 하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반으로 구멍을 가공할 때는 그래도 내부에 이제 진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반으로 작업하는 거의 대부분은 진원이 나온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선반 작업품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진원을 잘 확인 안 하는 추세고요. 요새 실무 추세.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무 추세는 선반으로 가공된 제품들은 거의 이제 진원을 안 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밀링, 아까 얘기했듯이 밀링에서 이제 카운터 보링으로 보링식으로 이제 딱 들어오는 그런 것들, 드릴링이 아니라 보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의 일부는 이제 진원을 확인을 한다. 나중에 또 다른 이유로 구멍 쪽에서 진원을 확인 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나올 얘기고, 우리 측정 쪽 얘기 나올 때 나올 얘기예요. 이제 그렇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진원도를 표현한 소음 진동, 축 베어링, 고속 회전체. 요건 위에 회전적 밀도하고 똑같은 건데 굳이 소음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진원도가 안 맞으면 소음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전체인데 그 회전체가 껴지는 구멍이 껴져야 되는데 그 축이 진원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 구멍이 진원이 안 나오던가 이게 서로 맞물려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진원이 안 나온 애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은 그 안쪽에 있는 유격, 이제 가공하는 모든 부품은 유격이 있으니까 그 유격에 의해서 얘가 덜덜덜 진동이 발생을 하고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음이 올라간다. 즉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소음을 좀 줄이고 싶다 그리고 진동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최대한 축과 베어링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진원도도 한몫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찰 저항. 마찰 저항은 슬라이더는 맞아요. 근데 이게 슬라이더는 진원도를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통도죠. 원통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전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진원이 안 나오면 이제 마찰 저항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제 요 안쪽에 껴지는 축이 원이 이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둘두둘하게 가공이 됐다면 이렇게 우둘두둘 실제 이제 가공되는 형상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둘두둘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동에 의해서 이제 가공되면 이렇게 원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좁아지는 구간에 오면은 마찰이 커져요. 요거를 마찰이 커진다고도 하고 또는 이제 면압이 커진다라고도 하거든요. 닿아 있는 면의 압력이 커진다고 해서 마찰이 커지던가 아니면 면압이 커지던가. 그리고 이제 요렇게 많이 떨어진 데 오면은 마찰이 줄어들죠. 우리가 이제 어떤 축 같은 걸 구멍에 딱 껴가지고 막 돌려보면 잘 돌다가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딱 하고 걸리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은 돌다가 그쪽에서 저 유격이 줄어든 거야. 갑자기 잘 안 들어 뻑뻑하게 돌아지는 구간이 오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넓게 유격을 가지고 가다가 뻑뻑해지는 구간에서 갑자기 저 유격이 줄어가지고 면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찰이 올라간다고. 이런 구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회전체가 스무스하게 잘 회전하려면 결국은 이제 진원이 최대한 잘 나와줘야 스무스하게 잘 회전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마찰 저항, 요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밀 유지. 뭐 기밀 유지 당연하죠. 이제 그 틈새가 좀 일정하고 그렇게 매끈하게 잘 돼 있어야지 우둘두둘 하면 어딘가 갑자기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이제 뭐가 많이 샌다.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실린더나 이제 연료 분사 장치 뭐 이런 것들에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전성 정밀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이제 캡스턴 샤프트인데 이거 원래 내용 뺄까 했어요. 이거 빼버릴까?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들이 서들에 적혀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했는데 캡스턴 샤프트 뭔가 막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캡스턴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이거 뭘 생각해주면 되냐면 밧줄을 감아주는 롤 같은 거 있죠. 릴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릴 같은 거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캡스턴 샤프트는 이제 어떤 윈치라는 거 그러니까 윈치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그 SUV 같은 데 보면은 다른 차 끌어주는 로프 같은 거 달려 있는 차들 있죠. 그때 그 로프를 감아주는 드럼통을 캡스턴 샤프트라고 해요.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캡스턴 샤프트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평행 원통으로 보는데 얘가 밧줄이 감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원뿔처럼 돼 있어요. 약간 경사를 가진 이제 그런 샤프트거든요. 네. 원뿔처럼 살짝 돼 있는 샤프트인데 그걸 이제 캡스턴 샤프트로 한다. 그러니까 전성 정밀도 근데 로프 감아주는 거에서 전송 정밀도를 논하긴 좀 그런데 솔직히 캡스턴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로프 윈치 같은 경우는 전송 정밀도를 이렇게 따지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근데 이제 그 원통 표면에 이제 진원이 제대로 나와야지 그 밧줄을 이제 감아주는 그 직경이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진원도까지 따져야 할 그 정밀도냐? 우리 자동차 윈치가 그 정밀도가 나와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렇게 쓸데없이 거기다 진원도 붙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시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런 서들에서. 어쨌든 이제 뭔가를 감아주는 역할을 할 때 이제 그 감아주는 그 길이가 일정하려면 진원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진원도를 따질 정도까지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론서를 따로 정리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지금 이 영상에서만 이렇게 설명할 때 쓰고 끝낼 겁니다. 끝낼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진원도를 필요로 한다. 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요런 경우에 우리가 진원도를 기입할까, 요런 데 사용되는 부품들을 할 때 진원도를 기입할까 고민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실제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그 실무적인 얘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진원도를 기입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이제 그쪽에는 이제 진원도를 기입할 게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실무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가공되는 요 구멍은 이제 뭘로 가공된다 그랬어요? 저거는 이제 밀링 개념으로 가공이 돼요. 그래서 보링 개념으로 가공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링 궤적 자체가 틀어지면 이제 여기 진원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진원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 등수전달지 본체에 있는 답안들 시중에 돌고 있는 답안들 보면은 여기다 진원도 기입하는 적을 못 봤을 거예요. 적을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그리고 실무에서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답안들은 잘못된 게 너무 많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그게 잘못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 같아도 저기에 진원도를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밀링으로 하는 건데요. 요새 밀링도 잘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믿고 가냐면, 이제 결국 나중에 측정 쪽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 구멍의 진원은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측정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조건이 안 맞아주면 저기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측정 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구멍 쪽을 원래 저 밀링에 의한 구멍은 진원도를 봐야 되는데 측정을 안 하는 이유가 저쪽 측정하려면 특수한 공구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특수한 공구들을 만들고 측정을 해야 되고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공 장비를 믿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원래 저기 진원 봐야 돼요.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한다. 원래 저기는 틀어질 확률이 높다. 진원이 틀어질 확률. 이 보링에 의한 구멍은 진원이 틀어질 확률이 높아요. 낮은 게 아니라 높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보링이 맞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런데 이제 진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진원이 틀어지는 원인이 뭐냐? 이 원인도 알아야지. 이런 원인이 있는 가공 작업, 아니 부품, 이런 애들은 우리가 진원도를 기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적어놓은 거는 이제 일반적인 시중에서 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제가 다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따지는 게 이제 공작기계의 결함. 이제 그러면서 예시가 나온 게 이제 주축의 베어링이 파손됐다. 주축은 이제 선반의 베어링이 파손됐다라는 거거든요. 선반의 베어링이 파손되면 당연히 주축이 덜덜덜 떨면서 돌리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가공을 하면 당연히 유격에 따른 진동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틀어진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안 봐요. 베어링이 파손됐어. 그러면 이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낼 거고 어마무시한 진동이 발생을 할 건데 이 상황에서 가공을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런 가공 작업자가 제정신일까요? 일단 얘는 그 부품을 어떻게 하기 전에 그 가공 작업자를 자르고 봐야 돼. 그 가공 작업자를 어떻게 징계를 하든 자르고 봐야 돼.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상태로 부품을 끝까지 제작을 한다고? 예, 이건 솔직히 말하면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말 되는 건 이거예요. 두 번째, 공구 접촉 시의 변형. 공구 접촉 시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의 외경을 깎는다든가 아니면 내경을 깎는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트를 댈 거 아니에요. 대면은 표면을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재의 표면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 가공해주는 커튼 날이.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재 표면의 두께에 따라서 바깥으로 얘가 탄성 변형이 일어나서 휘어요. 휘었다가 이제 이 가공해주는 칼날을 딱 띄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로 돌아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변형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가공되고 있는 모든 면에 균일하게 발생을 하느냐. 가공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면압이 좀 공구가 닿았을 때 압력이 좀 줄고 작게 들어가고 뭐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바뀌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형량이 서로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두두들하게 제정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려 사항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이건 모든 가공에 전부 다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 진원도를 넣을 거다 안 넣을 거다를 결정하기 힘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실무에서 공구 접촉 시에 변형이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거기에 진원도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생각할 때는 공구 접촉에 의한 변형은 되게 미미하고 그것 때문에 진원이 틀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가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제 이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답답한 게 너무 이론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네. 만약에 공구 접촉 시에 변형을 가지고 진원이 틀어지기 때문에 진원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가공해야 되는 모든 원형 형체를 전부 다 진원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결국은 가공 안 하는 형태가 없을 거예요. 저 공구 접촉의 변형에 영향을 안 받는 애는 딱 하나 있네요, 있긴. 예,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물. 예, 주물은 이제 칼날을 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주물은 또 주물 오차 때문에 진원이 안 나올 텐데. 그 주물 같은 경우는 주물이 수축되면서 같은 원표면이라도 이쪽 면은 수축이 더 많이 되고 이쪽 면은 수축이 더 덜 되고 뭐 그런 거 때문에 또 진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따지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고 이제 센터 작업 시 축심 정렬 불완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가 안 맞은 상태에서 가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원이 나오기 힘들다. 맞는 얘기죠. 센터가 틀어졌다. 근데 이거는 선반에서 센터 작업 시 축심 정렬이 좀 불완전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얘는 진원이 나올걸요. 선반은 진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축심 정렬이 불완전하면 선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원통에서 봤을 때 원뿔 형태로 가공이 된다. 이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주축에서 잡아준 그 축의 각도하고 그다음에 가공되는 쪽의 축의 각도가 서로 다르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동축이 안 나온다고 하죠. 동축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반에서 할 때 동축이 안 나오거나 동심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원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 이 말도 조금 애매해요.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이제 이 센터 작업 축심 정렬 불완전이 영향을 주는 거는 밀링 쪽은 가능하겠죠. 밀링은 근데 이게 축심이라고 보기 좀 애매해요. 밀링 같은 경우는 축심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원점이 틀어졌다. 원점이 틀어진 상태에서 가공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뭐 진원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밀링에서 축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센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밀링은 원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말들이 좀 너무 이제 계속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죠. 실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너무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는 거. 우리 이제 교육 쪽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재 고정 시 고정압에 의한 소재 변형.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재를 고정해야 되잖아요. 고정하려면 이제 소재를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선반의 기준으로 하면은 뭐 3조, 4조, 5조 해가지고 5개의 이빨로 원통 표면을 물어주잖아요. 5개 이빨, 아니면 뭐 4개 이빨, 아니면 뭐 6개 이빨, 아니면 3개 이빨. 조의 개수 가지고 이제 3조냐, 뭐 4조냐, 아니면 5조냐, 아니면 6조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어쨌든 그걸로 소재를 물어주는데, 물어주는 표면에는 뭐가 걸려요? 압력이 걸리죠. 왜냐면 얘가 가공할 때 분리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공되는 힘을 이길 정도로 강하게 물어줘야 돼요. 대충 물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소재든 그 일정한 힘으로 물어주게 되면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 변형량 안에서는 이제 변형이 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 물어준 걸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풀어주면 압력이 해제가 되니까 다시 탄성 한계 내에서 변형이 일어난 거니까 다시 원래 형태로 복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가공을 했던 부분들은 걔가 복귀하는 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그래서 실제 가공, 그러니까 딱 물고 있을 때는 정치수가 나오는데 물고 나서 딱 풀어주면 그 문 거 풀어준 쪽이 딱 그 원래 탄성 변형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그 안쪽에 가공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딸려가는 거지. 예,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이거에 의해서 진원이 틀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확실하게 피할 수 있어요. 단지 이거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업자가 이걸 안 할 수가 있어.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작업자가 저걸 안 할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요걸 피하려면 돈 문제가 걸려요. 돈. 네. 소재 고정기 고정압의 소재 변형을 피하려면 뭐가 걸리냐면 돈이 더 들어. 네. 돈이 더 들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공하는 가공 작업자가 우리 회사에서 가공한다.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가공한다 그러면 가공작업자한테 이거 진원 중요하니까 가공할 때 이 돈 더 드는 방법으로 가공해 주세요. 그럼 같은 회사 사람이잖아. 서로 얘기 됐을 거야. 그럼 사장님이 이렇게 가공한다고 뭐라고 하면 네가 책임질 거? 그러면 제가 책임질게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외주로 나갔어. 가공이 외주야. 그럼 이 방법이 돈이 더 들어요. 돈이 더 들어요. 그러면 이제 설계자가 이거 진원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가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가공업체가 돈 더 드는 방법을 할 거냐? 아니죠. 말로는 진짜 이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공작업자가 설계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설계자한테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놓고 요거 돈 더 드니까 이렇게 가공 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뻥쳐요. 그리고 가공 단가 올려요. 그래서 차액을 더 먹을 수도 있거든요. 외주면 일단 못 믿어. 이 돈이 걸리면 외주 일단 못 믿어요. 그래서 측정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태클을 걸어야지. 가공불량 때릴 수밖에 없어. 가공불량이 발생을 안 하면 이걸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돼요. 내 말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그러면 이런 부대에다 기어공차를 걸어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말로만 하고 기어공차 안 걸었다. 그러면 거기서 진원이 안 나오게 가공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원도를 붙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거기다가 진원도를 붙여주면 그 가공작업자도 여기 진원도 붙였네. 측정했을 때 이 값 나와야 되네. 그러면 이 방법 써야겠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하공차라는 걸 걸어주는 게 단순히 측정했을 때 그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공작업자한테 주의를 주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이거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 돈 많이 드는 방식이라고 피할 생각하지 마. 이걸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붙여주는 기하공차. 실제로 저 실무할 때는 기하공차를 어떤 의미로 했냐면 가공작업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 그리고 이제 가공업체들이 자기네들 돈을 줄이는 대로 그렇게 가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기하공차를 붙인 적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는 그 기하공차 붙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그 가공 방식 어떻게 하시든 뭐 돈을 뭐 줄여서 하시든 뭐라든 다 좋은데요. 거기 있는 기하공차는 맞추세요.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찍소리도 못해요. 왜? 그 기하공차는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그런 의미다. 가공작업자의 작업 방식을 제한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요거는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건 이제 인발 또는 압출. 예. 인발이랑 압출은 아시나요? 예. 두 개가 비슷해요. 방식은 비슷한데
인발은 잡아 당기는 거, 압출은 밀어 넣는 거. 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인발은 이제 뭐냐면, 뭐 만약에 이제 요렇게 해서 뭐 직경이 막 한 5mm짜리가 있다. 5mm짜리 이제 소재가 있다 그러면 얘를 4mm짜리로 만들고 싶어. 직경이. 그럼 표면을 깎아내는 게 아니라 5mm니까 4.9mm짜리 구멍을 갖고 와가지고 구멍을 이 5mm를 통과하게 하는 거야. 5mm짜리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통과시킬 때 당연히 여기 안 들어가겠죠. 4.9니까. 1mm가 0.1mm가 작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샤프트의 요 이제 저 와이어의 끝을 뾰족하게 갈아요. 이렇게 원뿔 형태로. 뾰족하게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 원뿔부터 이제 4.9에서 넣는 거야. 넣어가지고 이제 꼬다리 탁 튀어나오면 그 꼬다리를 딱 집게 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쭉 잡아 당겨요. 그러면 이제 이 5mm짜리가 4.9를 통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쭉 늘어나면서, 길이가 늘어나면서 직경이 4.9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단계를 거쳐가지고 4mm까지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인발이에요. 그래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인발이라고 해요. 압출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 5mm를 4mm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작은 직경의 구멍을 통과하게 하는데 압출은 뒤에서 미는 거죠. 네, 뒤에서 미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처리를 한다. 대신에 이제 이 소재가 어느 정도 이제 흐물흐물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어넣기 전에 열 처리를 합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소재가 좀 물렁물렁한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잡아 당기고 뒤에서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구멍이 찐따가 나 있다, 찌그러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량이 나겠죠. 진원이 안 나오겠죠. 구멍 자체가 진원이 안 나왔으니까. 얘가 지나가는 구멍 자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발 또는 압출 형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정밀도 있는 부품으로 안 써요. 인발로 뽑아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공차를 가지고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할 때는 인발이나 압출 형태에서 그 표면을 한 번 더 가공을 하든가 그러지 저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안 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냥 인발 소재, 압출 소재에서 진원을 보진 않아. 실무에서. 애당초 그걸 정밀한 용도로 쓰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아니 좀 학교에서 그냥 교육만 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좀 뭐지? 굳이 저거를 저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야. 인발 압출한 거를 왜 공차를 확인을 하지? 일반적인 실무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가공을 안 때렸는데 저걸 왜? 당연히 공차 제어가 안 되지. 실무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발 압출을 한 형상을 이제 진원이 틀어졌다고 해서 진원도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주물에서 주물 따가지고 나온 형상을 저기 기하공차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주물 표면을. 그거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정밀도가 나올 수 있는 가공 방식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땐. 응? 거기에 굳이, 이게 여기 진원에 굳이 들어와야 하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센터리스 가공. 일반적으로 이제 연삭. 이거는 이제 가공이라고 표면을 깎아낸다기보다는 갈아낸다고 보셔야 돼요. 센터리스는. 센터리스라는 건 뭐냐면 중심을 잡지 않고 중심을 고정시키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면을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보면은 이제 그 형태가 나와요. 어쨌든 이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진원이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나오는 게 이 소재 고정식 고정압, 그 다음에 센터리스 가공, 요것 때문에 나오는 특별한 원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원. 그래서 진원도 얘기할 때 이론적인 설명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밑에 있는 등경외원이에요. 등경외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등경외원. 뭔 소리야? 예. 저거 한자 뜻, 제가 한자를 적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 한문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한자는 몰라도 저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저 등이 같을 등이죠. 네, 같을 등자예요. 네, 같을 등자를 어떻게 쓰는지 전 몰라요. 한자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가틀등이에요. 가틀등. 이거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배우거나 뭐 그러면은 저 대부분 대학교 교재들 저거 한자로 다 써있다. 꼭 그렇게 꼭 한자를 써줘야지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뭐 네가 한자를 못해서 그렇지. 예, 맞아요. 제가 한자를 못해서 그래요. 한자를 못해도 저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면 됐지 뭐. 가틀등이에요. 경은 뭐예요? 여러분들 직경할 때 경입니다. 지름을 뜻하죠. 등경 무슨 얘기예요? 같은 지름이. 같은 지름이 나오는데 외원이에요. 저 외가 무슨 외냐면 왜곡할 때 외예요. 그런 뜻은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겠어요? 같은 직경이 나오는데 왜곡된 원이에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등경외원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소재 고정 시 고정압에 의한 소재 변형. 요거 하고 센터리스 가공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센터리스 가공은 꼭 등경외원이 나온다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같은 직경인데 이게 완전한 진원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직경인데 진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 지름마다 중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센터리스 가공이 주 원인이 되는 게 중심을 안 잡고 가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계속 바뀐다. 그래서 센터리스가 이 등경외원의 주 원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센터리스는 말 그대로 중심을 안 잡았기 때문에 좀 가공이 좀 제멋대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멋대로. 약간. 그래서 꼭 등경외원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등경외원이 나오기 좋은 거는 뭐냐면 소재 고정 시 고정 압에 의해서 소재 변형이 일어났을 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원의 지름 측정 시 어느 방향으로 지름을 측정하여도 같은 지름이 나오지만 지름에 해당하는 원의 중심 위치가 달라 진원이 나오지 않는 원을 의미합니다. 네. 중심 위치가 달라져요. 자,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확대해서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하자면 만약에 내가 이제 20파이짜리 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런 경우입니다. 여기를 지름을 쟀더니 21이 나와. 여기를 지름을 했더니 21이 나와. 여기 지름을 쟀더니 21이 나와. 뭐 이치수학은 안 맞죠? 이치수학은 안 맞는데 세 군데를 쟀는데 21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자로 쟀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버니어 같은 걸로 쟀을 때는 진원은 나왔네. 치수는 불이지만 진원은 나왔네. 근데 이게 21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확대 과장을 해서 표현했으니까 21인데 이게 소수점으로 나올 거예요. 20점 몇몇몇. 그러면 저 커진 치수가 공차 범위 내에 이 원의 공차 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불량이 아니죠. 치수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세 군데를 측정했는데 다 같은 값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진원이네? 근데 실제는 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 이 센터 작업 시 이제 소재 고정 시 고정 압에 의한 소재 변형이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재를 이렇게 물려요. 3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르고 여기서 누르면 여기는 찌그러질 거예요. 세 군데 찌그러져요. 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탄성 변형 한도 내에서 찌그러질 겁니다. 찌그러진 상태에서 뭐예요? 저 20파이짜리 구멍을 뚫었어. 뚫었어요. 뚫었다가 이제 가공 끝났으니까 얘를 딱 풀어. 그쵸? 소재를 빼내야 되니까 풀 거 아니야. 이 척을 딱 풀 거예요. 풀면 어떻게 돼요? 얘가 탄성 변형 한도 내에 있으니까 자기 위치로 복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딸려서 같이 오는 거예요. 눌린 상태,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가공을 하니까 얘가 압력이 풀어지면서 가면은 이 두께를 유지한 채로 딸려서 같이 간다고 올라가 버린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게 뭐예요? 이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구멍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1mm가 딸려간 거야. 여기도 1mm. 솔직히 실제 탄성 변형 한도 내면은 1mm가 딸려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거 등경외원 나온 거 육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육안으로 딱 보면은 진원처럼 보여요. 진짜.
너무 미세하게 가니까. 그쵸? 진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얘는 삼각형처럼 보이잖아, 대략. 약간 삼각형이 들었지, 실제 저렇게 안 보이죠. 완전 진원처럼 보여요. 그래서 등경회원이라는 요런 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등경회원이 요거 이제 하나씩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걸 로브라고 하거든요, 로브. 로브드라고 알아? 로브. 로브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세 군데가 하면 쓰리척에 불면 세 군데가 저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쓰리 로브라고 하고, 이게 짝수 로브하고 홀수 로브가 있어요. 만약에 척이 4개짜리다. 4조로 했다. 그럼 짝수 로브죠. 4로브가 나와요. 요렇게 같은 값이 측정되는 데가 4군데가 나와요. 그러면 요런 식이죠.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느 게 더 위험하냐? 홀수 로브가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척 중에서 이 등경회원으로 헷갈릴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홀수가 높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자, 이 이제 등경회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측정자라고 하면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3조로 물었어. 그럼 요 쪼 때문에 튀어나오는 쪽을 피해가지고 해야겠네.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쪼와 쪼 사이의 가운데를 측정해요. 근데 3쪼가 되면, 이게 홀수 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를 측정한 반대쪽은 척이 물어준 쪽에 걸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홀수 척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걸 피하려고 하면 다시 거기로 오고, 피하려고 하면 다시 거기로 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홀수 쪼로 돼 있는, 그러니까 홀수 로브로 돼 있는 등경회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분해내기 어렵다. 찾아내기 어렵다. 시수 측정으로 찾아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짝수 같은 경우는 서로 마주보게 돼요. 늘어나는 쪽이. 물고 있는 쪽이 서로 마주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를 피하면 직경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찾아내기 쉽다. 그래서 짝수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경회원에서. 근데 이 등경회원은 결국 이제 제대로 된 진원도 측정을 하면 걸립니다. 잡아냅니다. 잡아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원도 측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얘 청 물어준 거 했는데 요게 이제 센터리스예요. 이게 뭐냐면 연삭 숫돌이에요. 두 개가 숫돌이고 숫돌 사이에 봉을, 이 숫돌은 계속 돌고 있겠죠. 숫돌은 계속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얘는 이쪽으로 도니까 얘는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겠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돌아요? 또 이렇게 돌겠죠. 아니구나. 잘못 얘기했다. 얘가 이렇게 돌면 얘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도니까 얘는 또 이렇게 돌아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속 맞물리면서 돌아가면서 이 봉을 쭉 밀어 넣는 거예요. 넣으면서 이제 얘가 가공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얘 결국은 이제 직경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 직경이 계속 갈려나가니까 표면이. 그럼 여기서 떠요. 얘가 떠요. 살짝 뜬다고. 뜨면서 이제 중심이 막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심이 틀어진 형태의 가공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등경회원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얘가 나온 저 센터리스에서 발생하는 등경회원은 이렇게 딱 뭐 3로브 이렇게 규정짓기 어려워요. 제멋대로예요. 중심이 틀어지는 게 제멋대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를 진원도 저형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 방식의 측정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치수를 재가지고 측정을 하면 진원처럼 헷갈리게 나온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원들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제가 요 진원이 틀어지는 원인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바로 요 위로 올라와서 진원도를 어떻게 명기를 하는가까지 설명을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훌쩍 1시간이에요. 그래서 요번 영상은 이제 진원이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 진원들을 이제 어떻게 명기를 하는가, 명세를 해주는가, 도면에서 어떻게 표기를 해주는가, 그리고 표기한 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원통도 발생하는 원인은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원통도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 진원도 발생 원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동일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전체 직선으로 쭉 그걸 측정을 하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할 때 슬라이더 같은 거는 진원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원통도를 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통도를 확인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단순히 원의 형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의 직지성, 원통 표면의 직진성까지 중요하다. 거의 대부분 축방향, 껴져가지고 축방향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원통도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통도에 대한 생각은 어차피 진원도, 예전에 이제 진직도 한 다음에 평균도 설명했듯이 원통도의 개념은 진원도의 확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